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차기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정권 심판론 대 거대 야당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자홍 차장님, 네.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이 3년 남은 임기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대선 패배로 이 정권도 잃었고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이 패배하면서 지방 권력까지 잃은 마당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입법 권력, 의회 권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될 것이냐 이것을 가르는 분수령이 내년 총선 결과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치열한 총선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재판 관련한 보도를 검언 유착 결과로 규정하면서 검찰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428억 원 약정설, 그리고 대장동 구분설 등을 비롯해서 5개 엄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동안 검찰 그리고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라고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공소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428억 원 약정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천화동인 1호의 428억 원 지분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이 받기로 약속한 부분이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했던 이유는 결국 이 약속을 받음으로써 결국 대장동 이라는 그 배임 혐의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검찰로서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이제 구속영장 청구나 또는 실제로 이제 기소가 됐을 때 공소장에는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검찰이 수사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공소를 제기할 만큼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럼 대장동 그분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영학 그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그분으로 뭐 명시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보도들도 많았고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분으로 이재명 대표가 언급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 또 이제 리스트 8억 메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용전 부원장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결국 남욱 변호사 측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준 뭔가 이제 물적 증거로서 리스트 8억 원 메모가 쓰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듯한 뭐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곳의 리는 이재명 대표의 이가 아니라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돈을 만들었던 이모 씨의 이였던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쌍방울의 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뭐 친분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불거진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서 가짜 CCTV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의 수사와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는 좀 무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로잡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제발 좀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력을 말 그대로 집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공소장에 빠져 있는 부분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저는 이제 그 5가지 전체적으로 먼저 보면요. 이재명 측과인데 민주당이 명백하게 가짜 뉴스를 저는 퍼뜨리고 있다.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이게 하나하나 보십시오. 자, 428억은요. 정진상 실장의 영장에 기재가 돼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용 측도 이몽주 그 리스트 있잖아요. 이게 8억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측근 김용, 정진상은 측근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측근이 구속이 되면 본인이 뼈저리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해야지. 지금 이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이게 언론과 검찰을 공개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그분 거라고 김만배 씨가 말했거든요. 김만배 씨가 64년생인가 유일하게 그분이라고 하는 분은 이재명 대표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유동규 씨라는 건데 유동규 씨가 69년생입니다. 유동규 동생이에요. 도원결이. 근데 그분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언론에서 합리적 추측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검찰하고 언론이 무슨 유착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게 친부설도 그래요. 지금 이게 본인은 한 번 뭐 통화 대충한 것처럼 인정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통화가 한 4번 가까이 이게 됐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있고 상호 같이 조문한 거 비서실장 그때 고 전영수 씨가 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증거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화영 부지사가 500만 불하고 300만 불 구속돼 있습니다. 아니 부지사가 구속된데 도지사가 책임이 없습니까? 반성부터 해야죠. 전부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CCTV도 그래요. CCTV 처음에 뭘 했습니까?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다. 이렇게 홍보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녹음은 안 되고 녹화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그나마 이게 유동규 씨가 또 폭로했잖아요. 야, 니만 알고 있으래. 이거는 이게 실제는 기자들한테 올 때마다 틀어준 거 아니냐. 유동규 씨가 폭로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CCTV 이거는 저는 이게 그 정지상 측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5가지 다 오히려 이게 그 본인들 측근이 다 구속돼서 3명 정지상, 김용, 이화영 이런 이게 사건인데 이게 마치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가짜뉴스인 것처럼 이렇게 공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이 앞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5개 검찰의 언플 가운데 성남시청 CCTV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근거로 CCTV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다 작동되는 거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실에 CCTV는 켜놓고 비서실 CCTV는 꺼놓나요? 네, 지금 검찰 측에서는 가짜 CCTV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진짜다. 이렇게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시청 내부 직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 CCTV는 정상 작동하긴 했지만 녹음 기능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통상 길을 가다 보면 CCTV가 되게 많아요. 거기 녹음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녹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CCTV의 목적인 것이지 도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CCTV를 시장실에 달고 비서실에 단다 그러면 업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가짜 CCTV를 건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실에 그런 것이 났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금세 알아요. 이미 소문은 다 퍼졌을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유동규 씨 입에서 나오고 이거를 그냥 가감없이 검찰이 받아서 이렇게 검찰의 주장으로 만들어내고 또 이것이 또 언론들이 그냥 받아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428억 약정설은 보도 횟수가 2064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데 그것이 공소장에도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짜 CCTV 건도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보도 횟수가 105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이제 사실상 검찰의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고 판결에 나와야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될 텐데 이거를 언론이 이렇게 많이 받아서 사실인 것처럼 확산이 되다 보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일종의 검언 유착의 어떤 성격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좀 신중하게 보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 그런데 이 녹음 기능이라는 게 정진상 실장 측에서 이 녹음까지 되는 CCTV라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왜 이런 진술을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이제 뇌물을 받은 장소로 특정된 곳이 지금 그 시장실 비서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곳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아주 정밀한 이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서는 그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다. 자신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나 유동규 본부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CCTV 설치만 돼 있고 작동되지 않은 가짜였다라는 것이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고, 그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상 작동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해놓고 실제로는 이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정진상 실장의 어떤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이 CCTV 작동 요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민주당 소식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 소식인데요. 지난해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0개월 만에 장인상 때문에 잠시 귀국해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의 큰 어른이고 또 지도자이셨기 때문에 온전히 위로하는데 따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출상을 하고 나면은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겠죠.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기자들의 그런 질문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에 13개월 만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나게 되는데요. 김관욱 소장님,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장인상 때문에 이제 급거 귀국을 해서 이제 조문을 가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위로의 말씀을 주로 나누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나간다면 미국 생활에 대한 어떤 얘기들, 뭐 이런 흐름들 갖고도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덕담, 그리고 이제 건강 챙기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가 6월 달에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의 어떤 이 거취가 이제 끝나는 시간에 맞아서 귀국을 하면 뭔가 정책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할 거라고, 그런 부분에 이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는 명분이 9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귀국해서 갑자기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마땅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 부분은 그렇게 편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어떤 많은 뭐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사법 리스크 부분이 뭐 불거진다거나 그렇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의 어떤 재판 과정 이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 재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 활동에 선을 긋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과 언론이 행보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거의 뭐 유일한 대안,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그다음 이게 대안이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두 분은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게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 캠프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이제 그 앙금이 지워줄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총선까지 대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게 차선책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 오히려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비대위 이런 걸 이렇게 구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사법 리스크에서 강제 퇴진당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게 검찰이 수사를 쌍방울이나 백현동이나 정자동이나 상당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는 곧 아마 이제 늦어도 5, 6월 안에 곧 다시 이제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봐요. 그러면 이게 저번에는 아슬아슬하게 오히려 찬성이 한 표 많았지만 과반이 안 돼서 부결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급격히 와해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비명계 재선 의원은 뭐 늦어도 추석 전후를 해서 퇴진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퇴진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당내에서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실제로 실체가 있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갈등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도는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보도상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부풀려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갈등들이 분명히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갈등 국면이 지금 좀 수습되는 지금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나 갈등의 어떤 불씨라든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이제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뭐 바로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검찰 측에서는 지금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가까스로 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받았을 때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이 수사에 명운을 가를 만한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쌍방울이라든지 뭐 백현동이나 정자동 건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나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을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뭐 증언이 나온다거나 뭐 물증이 확실한 게 있다거나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청구하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든지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전주울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고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호남의 민심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그 대선 이후에 치러진 전국 선거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번 4월 5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호남에서는 물론 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정도로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향한 상당히 많은 민심이 이반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내년 4월 10일이 22대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와 있거든요. 이 미묘한 시점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어떤 금배지를 지키는 데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 세력화를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냐.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구상이 시작되는 미묘한 시점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장인상으로 일시 귀국을 했는데 어제 오늘 이제 이 상가에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 이 동교동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셨다고 하고요. 또 이제 호남에 그 지역구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호남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상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앞으로 총선 지형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 세력이 야당을 표방한 새로운 대안 세력이 출범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계 뭐 후보 무소속 후보가 이제 당선이 안 됐다. 민주당계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소속이에요. 거기다가 그분의 전 당은 그러니까 전 소속당은 국민의 당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민주당 후보다라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주을 선거구에서 뭔가 패배의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의 관건은 저는 당 지지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국민의힘을 상회한다거나 또는 뭐 비슷하게 간다는 것은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낙마시켜야 될 필요성 또는 뭐 그런 어떤 이 중요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 양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리해진다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총선을 우려해서 뭐 사퇴 뭐 이런 요구들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재판의 과정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또는 무죄가 하나 나온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속하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공간은 만들어지기 어렵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총선을 1년 앞으로 다 남겨두고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좀 진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국민의힘 관련 소식 좀 짚어볼 텐데요.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먼저 윤 신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터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를 수행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적어도 원내 일로 당대표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단디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지역적인 안배를 좀 봤을 때 지금 여당 지도부, 특히 김기현 대표도 영남권 인사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제 뭐 강원권 인사지만 여러 가지 대표와 원내대표 둘 다 이제 영남권으로 채워졌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내실을 기하는 지도부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이 이 TK와 PK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이 결국 대선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를 하려면 이 영남 민심을 우선 견고히 하고 그다음에 충청과 수도권의 어떤 중도 성향의 민심을 더 끌어들여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 그 김기현 당대표 그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출은 일단 영남권 지지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 여기에서 이탈 세력이나 아니면 새로운 뭐 비윤 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그 결연한 의지가 이 의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김기현 당대표나 윤재옥 원내대표가 소위 말하는 중원의 어떤 중도 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지 이제 이것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성패가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본인 지역에 대한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영남권으로 채워지게 되면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수도권 민심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좀 그런 이제 우려가 많이 노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원내대표가 네 군데하고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네 군데하고 첫째는 이제 그 당내 소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과 소통, 그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실과 소통,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과 소통. 이게 사통이에요. 사통이 되어 이게 팔달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네 가지 소통에 저는 윤재옥 의원이 상당히 그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경찰대 1기인데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에요. 네. 주위에 수석 입학도 있고 수석 졸업도 많아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성실하고 꾸준한 이런 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과 소통이 또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선거 때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했거든요. 저는 여러모로 야당하고 이제 협상도 잘할 거로 봐요. 따라서 이제 그 지역적으로는 조금 이게 영남에 치우친 이런 이제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개인 인물 능력을 보면 상당히 그 잘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또 여러 당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좀 지역적 탕평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저는 수도권이나 네. 충청권,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건 호남권이에요. 호남권을 이게 많이 배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의 호남 출신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저는 결국 국민의힘은 옛날에 이순신 장군 명언처럼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호남이 없으면 총선 승리 어렵다.
이런 자세로 특별하게 더 공을 들이댄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민이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지지율 관련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선 결과 기대가 여당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가 36%에 그쳤습니다. 김관옥 소장님, 예. 아무래도 정부 심판론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잦은 실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도부,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정부의 어떤 뭐 이 민생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상당히 지금 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지층 자체가 약간 민심이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전반적인 어떤 민심 이탈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선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내 총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여 협상, 협치 뭐 이런 거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원만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진 분인데 지금 수도권도 아니고 지금 영남권에서 지금 2명이나 이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데 또 다시 영남권이다. 이거는 총선을 아주 적절하게 치르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유를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원내대표는 누가 뽑는 거냐? 국회의원들이 뽑죠.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영남권으로 포석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심사는 총선 전체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 원내대표가 될 때 본인의 어떤 공천이 쉬워지는 것이고 뭐 이런 맥락에서 아마 이렇게 뽑은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대선도 영남에 승리해서 지금 승리를 한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승리해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총선 결과를 가늠할 텐데 이런 어떤 이 지도부 포진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차장님, 지난 4월 5일에 있었던 재보선 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수 강세 지역인데다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도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패했습니다. 이 PK 민심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해석을 하자면 이 국민의힘에게 약간 국민들이 이제 경고, 옐로 카드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당 대표 지역구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그 무소속도 아닌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늘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는 잘하고 있을 때는 지지하지만 잘못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엄중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국민의 마음을 돌릴 것인지, 그래서 더 많은 지지를 얻느냐, 이것에 성공한다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의 지지율이 고착화된다라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 전망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로서도 상당히 좀 고심이 깊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여당 내에서 공천에 대한 이런 갖가지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 인사들 혹은 대통령 정부에 있었던 검사 인사들이 다 모두 공천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일단 장제원 의원은 괴담 같은 것이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물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괴담이다 이렇게 일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년 총선에 검사 출신들이 뭐 수십 명이 공천받는다라는 이제 여의도 일각에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분명히 떠돌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다라고 이제 뭐 알려져 있는 신평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검사들 수십 명이 공천받는다는 이야기가 벌써 파다한데 이런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장제원 의원이 뭐 검사들이 공천받는 것 뭐 괴담이다라고 일축한다고 해서 이 얘기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초기에 이제 인사를 할 때 검사 출신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요직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도 많은 자리에 검사 출신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도 이거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검찰 출신들이 내년 총선에서 많은 수의 공천을 받고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그런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지역에서 털을 닦고 있는 국민의힘의 총선을 준비하는 인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검찰 출신들이 또다시 공천을 받아서 여의도에 입성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정치 발전을 향해 맞는 방향이냐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단순히 괴담이다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들을 주요 자리에 등용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괴담이다 이런 이야기로 떨쳐낼 수 있는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수선한 당내 상황을 정리하는 게 먼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에 김기현 대표가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김기현 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당내 기강 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 징계나 조사를 이게 그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너무 이게 좀 가볍게 경솔하게 이제 처신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본인의 소신이 있더라도 항상 때와 장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헌법 개정하는 청문회나 공청회 가가지고 우리 전문에다가 5.18은 넣지 맙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왜 정광훈 목사 사랑교회에 가가지고 이게 좀 약간 이게 그 호남을 비하하듯이 네. 이렇게 발언한 거는 상당히 저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에서 또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다 통일했다. 이런 것도 저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경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 우리 뭐 4대 국경일도 있고 기념식 다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굳이 격이 높다 낮다 이런 이게 표현은 저는 부적절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서해 수호 날이나 아니면 이제 5.18 또는 4.3 있잖아요. 이런 날은 진짜 이게 우리 뭐 3.1절, 광복절, 개천절보다 더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갖고 진심으로 추모하는데 매년은 못 가니 그럼 이게 내년에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명을 해야지 굳이 이게 격을 언급한 거. 이거는 또 이게 제주도민들한테 상당히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설화를 하다 보니 막 표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듣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조수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게 양곡관리법이 문제가 많고 심각하면 절박하게 대책을 좀 진지하게 정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한 그릇 다 먹자? 밥이라는 거는 이게 자기 뭐 배부른데 자기 양만큼 먹는데 그걸 다 먹는 게 이게 대책이 됩니까? 저는 너무 이게 그 최고위원들이 좀 이게 경솔하게 가볍게 처신하고 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군기를 잡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총선을 1년 앞둔 여야의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